자, 방송국 사진 벌써 한참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일 도서 살롱, 독서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로드 다이몬드의 총규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 2부까지 했나요? 3부 안 했나? 네, 3부 안 했어요. 2부까지 했고 오늘 이제 3, 4부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부는 거의 1부하고 겹치기 때문에 근데 한번 해보죠 뭐. 3부 세균이 등장하는 거죠. 세균. 예. 그 전에 계속 농협혁명이 있고. 지난주까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자, 해보시겠어요? 아니 뭐 지난번 그 서머리도 간단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제로 다이몬드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의 불균형, 그 발전의 원인은 농업을 통한 농경 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게 되면서부터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이제 수렵 채집하던 시대와 다르게 그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부까지는 아마도 농업혁명을 통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로 이뤘던 거고, 이제 오늘 참가하고 이제 볼 것들이 이제 세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균과 그 이제 문명이 다른 문명, 그러니까 구대륙이 신대륙으로 들어가면서 세균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전파하면서 그 신대륙 원주민들한테 그 세균을 전달하면서 이제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쉽게 그쪽 문명을 지배할 수 있게끔, 정복할 수 있게끔 환경이 됐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까지, 그 쇠라는 무기까지 가져감으로써 훨씬 더 용이하게끔 신대륙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균세는 사실 그냥 하나의 현대의 근대 그냥 이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총균세 자체보다는 그곳이 왜 유럽, 유라시아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발전해서 여기 뉴기니인가요? 뉴기니 같은 데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이 됐나 그거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업혁명 그걸 되게 신나게 달았고, 뭐 앞에 제가 작물화, 뭐 가축화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353장 다르죠 페이지가. 네, 이걸로 217. 네, 297. 3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3부. 좀 헷갈리시면 세균 작품. 세균. 근데 세균도 사실은 그 연결돼 있죠, 다 이게. 그러니까 농업화를 하면서 농업화가 당연히 농업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목축화도 된 거거든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된 거, 그런 건데, 가축을 기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가축 때문에 사람들이 병든 공부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하면 밀집돼 지어잖아요. 밀집돼 지어서 가축도 기르하니까 막 전염병이 돌아.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면역이 되는 거지. 근데 면역이 됐는데 농업화를 못 이룬 사람들한테 내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 면역성 세균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균 전처럼 세균 막 무기를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면역화된 내가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세균 폭탄인 거지. 이게 이제 가축의 치명적 대가, 가축의 세균 사악한 선물, 요게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가축화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전염병들의 뭐 콜레라가 됐든 홍역이 됐든 뭐 천연두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다 동물에서 동물이 복용하고 있었던 균들이 인간으로 전이되면서 변이를 일으켜서 그게 이제 그 인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이 됐다는 점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구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대륙 가면서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 구대륙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가축들과 오래 세월을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그 거기를 통해서 면역력이 길러졌는데,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는 거기 사람들은 새로운 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영향이 급격하게 와버리니까 바로 몰살이 됐다. 이런 내용이 그 텍스트에 보면은 첫 번째 장에 중간에 부분적으로 농업의 힘은 식량 생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훨씬 조밀해지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밀해서 생겨났는데 밑에 내려가면 농경민들은 더 지독한 병원균을 내뿜었고
더 나은 무기와 갑옷을 가졌으며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기술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농경민들이 이런 수련민보다 병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축들을 같이 지내서 네. 면역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인류 역사의 변화에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나. 그래서 그 농업의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수렵 채집에서 농업의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이걸 또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농업도 우리가 농업을 해야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축도 우리 길러야 되겠다. 원래는 야생성이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있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반려동물처럼 마치 이제 가축으로 이제 자신들이 키울 수 있는 가축으로 이제 옆에 데려다 놓고 키우면서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균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우리도 진화가 된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진화된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은 면역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면 면역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면역력을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 책에서는 사람이 진화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진화된 아니 면역 때문에 진화야. 면역은 면역이지. 그렇지. 어. 근데 면역력이라는 게 자연 발생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그걸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축적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지식이 쌓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진화하면 진하고 진보를 이룰 수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질병이라면 면역이라는 건 많은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질병도 어쨌든 자기 자신을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 자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병도 진화하죠. 그렇지. 왜냐면 그 가축한테 있을 때랑 그 다른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랑 완전 다른 세균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침적으로 죽이다가 이 병원균이 진화를 하게 되면 예전에 99.9%의 만약에 그러니까 치명적인 치사율을 발생했다면은 나중에 25%까지 떨어진대요. 그 치사율. 진화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몸에 항체가 그 생겨서 병균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려고 균이라서 진화가 되는 거죠. 균 입장에서 자기들이 숙주들을 죽이면서 원래는 살아남았었거든요.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죽이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오래 들러붙어 살려고. 그래, 그런 관점의 전환을 주기 좋더라고. 세균의 입장이라면 내가 더 안에 퍼뜨리는 게 얘네의 목표잖아요. 그걸 숙주라 표현하면 그게 과연 그렇지 변이고 그게 진화한 거면 진화한 건데 그런 입장에서는 여기서 표현을 했더라고. 인간의 몸이 근데 이게 에이리언 생각 진짜 났어요. 그래서 여기 왜냐면 보면 연산을 계속 하면서 왜냐면 가능할 것 같아. 이분 생리학자더라고 그래요. 생물쌤도 물어봤더니 생리학자 인간의 몸에 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기능에 관한 거. 맞아요. 생물학자 중에서도 저번에 얘기하시다 보니까 생리학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간의 기능이든지 뭐 이렇게 몸의 기능들을 말할 때 그걸 생리학이라고 한다. 생물학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분류해서 이 사람은 의학대학교의 생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학 쪽은 아니고 우리의 몸을 신체에 대한 이론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조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물론 다분에 언어에 대해서 대해서 알겠어요. 연구를 했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발전을 하고 문명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중에 이제 문명 우위로는 아니지만 어떤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다 넘어서가지고 304페이지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에이리언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자멸하는 짓인데도 병원균이 자기 숙주를 죽이는 전략까지 진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항상 보면서 이게 에이리언 같았거든요. 처음에 읽으면서.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왜 숙주를 죽이면서까지 이 병원균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이 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병원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심지어는 304페이지에. 발상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신해서. 그거를 이제 막 하는데 이게 되게 그래서 오히려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오히려 세균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실 그걸 알지 못했어. 근데 세균전을 해서 세균전이 된 거죠. 사실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이 가면 이런 병원균이 전염된다는 거 아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가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아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옛날부터 듣긴 들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인디언들한테 그 북아메리카 쪽인가 거기서 이제 그 담요 있잖아요. 담요
그 뭐에 걸린 담요지? 무슨 병에 걸린 담요를 줬잖아. 그게 뭐지? 천연두. 천연두. 맞아.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썼던 담요를 선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가진 세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경험을 그렇겠죠.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뒤에 그런 내용 안 나왔지만은 화학, 세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전하나 봐. 균을 전파한다기보다 그런 환자, 감염된 사람이라는 그 전부터 있었잖아. 패스트 있었고 유럽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를 알고 있어. 유럽 사람들도 예를 들면.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근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쇠퇴시킬 수 있는. 아니 이 병용균보다 더 나빠. 병용균보다? 인간의 사악한? 네, 인간의 사악한 성물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큰 차원에서 보자면 그 병용균이 어떻게 뭐 자기가 자연 선택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했다 그게 목적은 아니고 이 책이 되게 뛰어난 거는 그게 가능하냐고 해. 예,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어떻게 이거와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9페이지에 소규모 인구 집단은 질병에 취약하다. 그렇지. 이건 이제 농경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얘기한 거고 그 뒤에 가면은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준 농가 도시화 발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균이 농민과 도시의 발생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농경을 먼저 발달한 사람들이 세균을 보균하게 되고 면역성을 가채 그리고 이 본인도 자기가 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면역성이 없는 그런 이 타 문화권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그런 것도 연결점을 잘 잡았어요. 저는 저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들었지만 과연 그 결과론이니까 그게 유럽인과 이들이 유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난 원주민이나 토착민이 이렇게 과연 병원균에 취약할까 질병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문점은 들더라고요. 지금 나타난 결과로서 역추적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은 자꾸 들더라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원주민이나 토착민들은 되게 강인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이렇게 오히려 더 내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오염이 더 쉽게 된 거지. 여기 책에서는 그러니까 저 몰랐어. 책에서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정주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정착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배설하는 배설물하고 그 중요하죠. 동물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 그리고 정주하는 곳에 그런 세균들이 번식을 한대요. 근데 수렵 채집한 사람들은 자기 공간을 계속 옮기니까 깨끗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보다는 그런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근데 나는 사실은 선생님처럼 이거 좀 너무 어려워서 생각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의 질병은 면역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면역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흑사병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반복됐단 말이에요. 면역이 있다면 흑사병 걸린 다음부터는 면역이 돼야지. 근데 정기적으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갖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예를 들어서 깨끗이 씻는다거나 위생에 대한 교육 물을 끓여먹는 교육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죽어갔을 거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발견 안 왔다면 면역 없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뭐 마만이 그런 거 안 걸리는 이유도 면역이라기보다 사실은 뭐죠? 그거에 대한 예방주사 이 발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면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이 아메리카인들을 다 죽인 그런 질병이 이 유럽인들은 면역체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면역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럽인한테도 홍역이나 천연두가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걸리는 거야.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점에 거기 갖다 또 거기서 또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면 사부에 가면은 사부 어디서 봤더라? 사부에 가면은 이 반대가 나오는 거야. 오히려 이쪽 발전된 지역의 사람들이 발전되지 않은 쪽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질병에 걸렸고 이 문화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풍토병 얘가 나오거든요. 그건데 얘기가 다른 거지. 이거는 이거를 전염되는 세균을 갖고 거고 풍토병에 말라리아 같은 것들 특정한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말라리아는 그 열대 지방의 모기를 계기로 해서 옮겨가는 거죠. 여기 나왔어. 나 진짜 이게 말라리아였나? 네, 말라리아. 풍토병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파리 그리고 이제 모기 이런 것들을 전염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질병이잖아요. 꼭 풍토병이 아니라. 근데 패스트도 쥐 뭐 그런 거에서 나온 거잖아.
풍토병이라는 거는 그 풍토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이거는 전염병은 말 그대로 균을 가져와서 옮겨서 전염돼서 가는 병인 거고. 그거는 거기서 말라리아를 갖고서 여기로 오면은 그것도 전염병인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들이 우리를 몰살시켰으면 말라리아를 감염된 애들이 가서 싹 퍼뜨리면은 다 되는 거지. 그럼 전염병이 되는 거지. 걔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신대륙, 구대륙을 다 전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다 전멸시키고 몇 명만 풍토병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풍토병. 몇 명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쓰더라고. 근데 저는 개수가 훨씬 그 구대륙에서 신대륙 간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더 전파력이 더 컸다는 거지. 신대륙에 있던 그 일부의 소수의 인원이 와서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구대륙이 신대륙에 가서 침입한 케이스가 대부분 역사에서 있었으니까 신대륙이 구대륙에 와서 한 적은 없었으니까. 방향의 일배합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구대륙이 신대륙이 갔고 신대륙에 되게 많은 숫자 2,000만 정도 되는 인디언들이 피전염된 경우가 인디언들이 나중에는 100몇만만 남는 상황까지 다 전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 평균으로 죽은 숫자가 많다. 이 얘기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제 많이 언급되는 질환 그 전병들 홍역, 뭐 결핵, 충년도, 뭐 백일해, 뭐 이런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다 그 구대륙에서 어떻게 보면 가축화를 하기 용이한 지역에서 가축화 용이한 그런 종류의 그 동물을 키울 수 있어서 환경에 있었던 것들에서 발생됐던 세균이었다는 거니까 가축화 가능한. 맞아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대륙을 가면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서 가축화 못했던 문명을 그러니까 저는 질병이라는 게 인간과 동물이라면 이질적인 거 이런 게 만났을 때 생기는 것 같아. 느낌상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밀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동물과 만나서 접촉하고 기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동종간이 아니니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질병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세균이면 세균, 병원이면 병원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의학적으로 정확히 하면 좋겠지만 숙주가 숙주를 통해서 균이 변이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없었던 거니까 인간이란 게 없었으면 동물만 복용하고 있었을 때 생겼었는데 인간도 전이 되면서 변이 일으켜서 새로운 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이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희생하는 감성이 이제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326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과연 병원들은 야리의 질문과 어떤 관계가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해보자. 무기류 기술, 정치적 등에서 유럽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비유럽인들에게 크나큰 이점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여질 것 같다. 그러나 같은 이점만으로는 애당초 유럽의 소수 이주민들이 어떻게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통 많은 원주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이 사악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나 좀 일 아니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 없었어도 점령 가능하지 않았나? 들어요. 너무 이제 이거 공조하다 보니까 용이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려면 기존에 있는 무리들을 지배를 하든 아니면은 없애든 그러니까 용이하게 빨리 점령할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더 뭐 어떻게 매니지가 쉬웠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원주민을 가지고 활용해서 뭐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좀 약간은 생각에 여기가 질병이나 세균을 퍼뜨림으로써 원주민이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 누가 일하는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들어. 어떨 때 읽을 때마다 아메리카사나 아메리카사를 읽으면 남미사키 많은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90%는 죽었대. 맞아. 그럼 많은 사람이 이주했다는 얘기야? 그거 아닌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스페인,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가거든요. 식민을 했겠죠. 식민. 식민을 했다고 해도 그 인원수가 그 정도 안 됐을 거야. 물론 학연인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거 단기간에 이 문명이 형성된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략 추정잖아요. 추정치라고. 추정하기 그 남아메리카의 북아메리카나 어떤 추정하는 인구가 2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2천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남한이 지금 5천만이니까. 아니,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쵸. 전체 인구가 전체 인구가 굉장히 거주 지역이 적었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좀 적은 숫자였는데 음. 그 숫자에서도 다 거의 99%가 죽었다고 음. 하니까. 그럼 진짜 누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 남아있는 항상 의문데 그게 1500 정복 연대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거든요. 그 사이 동안 그런 200~300년 동안 죽었네.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책자에 나와.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거기서도 생활하고 일하고 예를 들면 피지비를 받았던 사람이 일을 할 텐데 신대륙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이 대체 서유럽 사람이 가긴 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리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그쪽에 그 옮겨간 문명의 경우에 기존의 원주민의 숫자는 급격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역을 나머지들은 그 들어왔던 사람들이 계속 아니 그거 내가 그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신대륙 지역 서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갔다는 얘기지. 많이 못 갔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내가 저기 역사 사료나 자료에서 얼마나 갔는지를 나올 때 추정치면 그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결국 다른 얘기를 하면 원주민 생각보다 그렇게 안 죽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죽긴 죽었지만 지금 저 추정적 90% 이상으로 치고는 자꾸 네. 제가 여기 와서 맞아요. 그렇고 네. 단 사료도 그렇고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나? 추정치가 무리가 있다. 네, 추정치가 무리가 그 많은 인원수가 있으니 물론 지금 보면 원주민들이 적어. 남미나 이런 데들이 소수가 됐잖아요. 북아메리카 마찬가지고. 인디언도 지금 남미 계통의 사람들이 국가별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만 빼고 브라질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적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들이 다 죽었나? 실제로 근데 그런 난 이상한 건 그 통계는 어떻게 참고할까? 그래. 왜냐면은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룡이 사라졌다. 그치, 옛날이지만 그냥 여기 이것도 지금 이거잖아요. 이 적은 유럽인이 이 많은 잉카인들 당시에 또 덩어리 그 잉카가 딱 한쌈 뭐 내전 있어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야. 약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걸 쉽게 이겼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 추정해서 그냥 한 건지, 그렇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무슨 자료가 있어가지고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다가 있는 건지. 그때는 저기 보니까 잉카 쪽은 기록을 했더라고. 그 당시에 누가? 그 스페인의 그 피사로? 피사로인가? 네, 맞아요. 피사로. 피사로가 들어갔을 때 그 기록들을 남겨놨더라고. 그 사람도 예를 들면 군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냥- 사료를 남기기 힘들어. 그 사람은 굉장히 그렇죠. 무법자 사고 개념이 친구야. 아니라 네, 그렇지. 기록인 거지. 자기 중심으로 그냥 서고 그려서 그냥. 마 죽었다 뭐 이렇게 써놨겠죠. 그렇지. 그럼 2천만에서 90% 죽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학자들이 공감을 한 85일 거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80일 수도 학교에 있고 학자들이 70일 공감을 수도 한 있고 거야. 이거는 의견인 거지. 여기 이 정도로 됐을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 네. 어. 주로 급격히 죽어하고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게 퍼센트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글쎄, 추정치는 근데 바뀔 수 근데 있으니까. 현대 와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통계 장난 같은 거 이게 많이 하는 많이 해요. 지금 많이 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사실은 다시 옛날에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수치나 그런 거 봤을 때 그것도 사실은 훨씬 더 다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 와서 통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막 말이 많고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기록은 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뭐 유럽은 언제고, 뭐 아시아는 어디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는 언제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이동굴에서 나온 거는 일단 3,500년 됐는데 여기 걸 찾았더니 이거 1,500밖에 안 되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추정치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책을 읽는 부분은 1500년의 노아몬 시대에 나오는 거잖아 지금. 평균이니까. 그쵸, 예. 신대륙 사람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 그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속에 남쪽에 남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서 병균의 세력이 어느 정도냐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 느끼려고 가늠하려고 그렇지. 병균들이. 그렇게 어선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런 수치마저 없으면 아, 너무 그렇지.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 뭐라 해야 되지? 정복의 관점에서 어떤 우위는 아니지만 어떤 요인이 사람이 있었나? 갔을 때 그렇지. 문명을 지배하게 되느냐, 그 문명을 정복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느냐, 그 용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혁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병영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 요 얘기 안에서 그 남아메리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하고. 그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2천만이었는데 그 아마 자기네가 간 숫자는 정확했을 것 같아. 160 몇 명. 자기네 그러니까 스페인 문제가 들어간 그건 숫자는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정확한데 왕실에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2천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냥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파트 넘어가면은 이제 문자 얘기가 나옵니다. 지배하는 그래서 문자.
여기서 나 되게 재밌었어 문자.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파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창조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전파된 거를 유용해서 자기네들이 뭐 쓰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동 수단이나 전파 경로가 있는 데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자기네가 특별하게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놨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솔직히 이건 관심 가져볼 만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문자가 왜 생겼을까? 그 문자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 문자라는 게 그 용도 자체가 거래 개념을 기록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 나도 얼마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가장 거친 거는 가장 순서 입장에서는 거래에 대한 기록이 가장 컸을 거고 그걸 통하다 보니까 이게 너 나한테 뭘 꺼줬어 이걸 내야 뭐가 나오는데 남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텍스트를 이해하려면은 문장이 필요해요. 문장이 거기에 주어 수로 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필요해서 계속 이 거래 이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기록이 필요하게 되면서 문자가 이제 진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소통을 더 명확하게 해서 여기 얘 나오잖아. 뭐 27개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장을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 뭐가 누가 나한테 뭐 거래 꺼줬는지, 개념은 나한테 공감해. 네가 나한테 꺼줬다는 거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면 따라 문자를 가지고 있고 문자를 활용하는 민족이 더 강한 민족이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제 문자 얘기를 꺼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은 이게 공통이 뭐냐면 뭔가 주제를 넣고 그걸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점수가 좀 어렵게 막 써요. 근데 본인 읽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 읽고 그 부분만 정리돼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이 부분도 357페이지에 딱 보면은 지리와 생태가 인간에 미친 영향이라서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뭐 초기의 문자는 그러한 정치제도의 필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문자의 사용자들은 식량을 사는 평민들에 의해 비축된 이 식량을 먹고 살던 전업 관료들이었다. 한편 수렵신빈 사회는 문자를 만들어내지도 도입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초기 문자를 사용할 만한 의도적인 쓰임새도 없었거니와 필경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이윤 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적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 상태가 그것을 습득한 후 수천 년에 걸친 인류사의 발전은 인간의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에 필수였던 것처럼 문자의 진화에도 필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자도 결국은 농업화된 사회가 정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조직화되는데 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수련들은 문자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건데 이건 진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남아있는 근거는 없지만 이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거 뭐가 나타나지 않았고 없다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가 많잖아요. 그때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그냥 생각하면 거래 개념이나 그다음에 관리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적지 그렇죠. 그렇지. 일회성일까요? 오늘 먹고 오늘 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을 해놓은 기록의 시작이 보통 거래에 대한 기록이다 하니까 문자 시작에서 수렵 채집 경우에는 내가 오늘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데 뭔가 기록을 해서 뭔가 남긴다든지 그림을 더 있었겠죠. 수립 채집 그럼 그거 문자죠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 대개는 뭐 문자보다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초기 문자에 전에 지구의 정복자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의 특징을 이제 언어로 적었나?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인간의 척이 가장 독특하면 언어라고 동물은 언어가 없는 것처럼 했는데 누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어가 진짜 없잖아 자기들끼리. 동물들도 곤충들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는데 벌도 있어요. 네. 되게 많지가 않다는 근데 거예요. 언어가 분화가 되지 있지만 않아요. 신호 정도? 그러니까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분화되지 않아요. 많은 분화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침팬지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왔다 하면 확 올라가고 뭐 신호를 준다고 했죠. 몇 가지 언어로서 같이 소리로서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화돼서 문자 체계나 언어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 그게 우리 타자의 시선 아니야 타자의 시선. 자기들은 엄청 많이 하는데 저기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 우리가. 외계인을 봤을 때는 뭐 인간도 어쨌든 분화가 안 돼 있구나. 내가 여기서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기니랑 그 하나 섬이잖아요. 완전히 글로 글 뭐 무슨 섬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섬이 수렵 채집 생활을 그러니까 근래까지도 1800년
국경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섬이었는데 섬인데. 거기는 아예 문명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여기 섬이 있는데 팬텀 그, 같은. 네,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글자도 없고 그랬다는 거지. 생활은 영위하지만 네, 공동의 그러니까 수렵책 했을 때 근거를 그런 쪽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닌가 내 생각에는 그 사람 필요성이 없으면 일단은 창조하지 않을까. 그건 맞지만 왜냐면 그때 그런데 미국 이제 생활하는 친구가 미국 보통 그냥 시골 가면은 영어 생활 진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통 영어를 안 쓰대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 갔을 때 미국 가서 시골 가면은 그 말에서 쓰는 영어가 몇 개 맞아요. 단어가 안 되니까 생활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데 아마 과거에 진짜 굳이 언어가 필요 없어서 발전하지 않았겠죠. 그 지금 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수업할 때 들은 내용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시골에 태안에 있는 시골에 사시는데 시골에 길이 완전히 다 막혔대요. 그래서 거기는 왕래가 없는 고립된 지역이다 보면. 고립된 지역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 지금 안 남았대요. 근데 그 한글을 모른대. 한글을 생활에 지장 없어. 자기 이름, 그런 거 자기 이름만 쓰고 태안 이것만 아는 거야. 남면인데 남면만 알아서 버스 타러 나갈 때도 남면 써 있는 것만 타고 그런데 전혀 글자를 지금 모르대요. 그죠 그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뭐 남면에 있는 군청이나 뭐 다 글자 한글 교육을 엄청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몇 번씩이나 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전혀 이 한글을 듣고 한글 흘려서 아예 그래서 그냥 남면을 아는 게 내가 필요하거든. 그냥 그 글자 그렇다면 수렵이나 체인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언어나 안 문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안 만들 수 있죠. 네. 실증적으로 연구도 되고 이런 사람이 인류학자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치. 그게 문제가 없나? 그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도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고립돼 있는 지역도 지역에서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태평양 제도에서. 그러니까 정치 발전을 모르고 수렴들은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제게 논리는. 일단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무리사 정도에서만 수준이니까 뭐 여기 나와서 50명? 기껏해 부족 정도. 근데 여기 진짜 정리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표로 해가지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문자 지나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대한 단계를 설명하잖아요. 무리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따로 책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거기 이렇게 사치품, 사치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추장이 있는 추장 사회부터 사치품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어 다 무리나 뭐 그 사회에서는 없는데 추장부터 이제 추장을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국가 사회에서는 무조건 있고, 그게 너무 그렇구나. 그게 402페이지에 있나? 아니? 이건 402페이지 있어요. 엘리트층의 사치품 해가지고 사회에 이게 무리랑 부족이랑 추장사회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가는데 이제 무리 사회에서 없어. 노예제도 없고, 근데 막 부족 사회에서도 노예제도 없고 엘리트층 사치품 없어요. 근데 추장 사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는 소규모가 있고 엘리트의 사치품이 있어. 그리고 국가에서는 노예제는 대규모고 엘리트층의 사치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보편하게 도식했지만 너무 사실은 뭐 이게 얼마나 모르겠어요. 나도 고대 사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보면 믿으려는 게 내가 내 결혼 믿으려는 게 없어 사실. 이걸 어떻게 믿어? 무슨 근거로? 거의 신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신화의 시대를 지금 사실 역사인 것처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얘기한 게 많은 거야 사실. 이게 고대 사회는 물증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 차이로만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 이제 어느 순간 나와버리면 있음이 없음이 되는 거고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고. 왜냐면 추장 사회까지는 우리가 그 출토품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어 사실. 그 전에 이제 무리 사회나 이제 부족 사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출토품이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는 그게 무리 사회인지 부족 사회인지를 구분할 자체가 없다니까. 그 어쨌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도표화해 놓은 게 이 사람 되게 관찰력이 엄청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람들한테 프레임을 막혀버리면은 선배가 굳어버리니까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는 고대사에서 책을 보면 역사를 보면은 계속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가? 왜냐면은 그냥 교과서 보고 공부하면 상관이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좀 파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 근거가 이 사람들이
너무 당연시 말하는 지금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야. 진짜 거의 상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과학처럼 얘기하니까 난 그게 참 그러더라고. 근데 이것도 누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연구과제 역사 거짓말이다. 여기 썼던 막 여기 본문 내용에 그게 있더라고. 아니야 예를 들면 모두 왜 집합체니까. 이거 앞에 다 거짓말일 수 있죠.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만들어요. 예를 들면. 상상이지 못하는 거. 그쵸. 그런데 사피엔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치. 배워보고 싶고. 재밌어요. 네. 근데 이분이 오만한 게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역사는 자기처럼 이렇게 과학적 지술로 써야 된다고 막 이 표시를 쓰는 거야. 이 글을. 자기는 과학적 지술 쓰고 있다는 거지 라는 대로. 본인이 과학자니까. 그러면 근거에 근거 있다는 근거에 얘기야. 기초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과학자라면 울었어? 왜냐면 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분명한 이게 과학 우리가 말 실험은 아니래도 이런 나타나게 된 현상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나는 추적해 갔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 이 학자. 그러니까 이걸 처음 이제 인류 기원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 사실 허구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거에 하나하나씩 증거를 이 사람들이 마련하면서 그게 이제 과학적 증명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완전히 과학의 근거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되니까. 다이아몬드 책은 완전 전형적인 연역법을 추론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주장은 아까만 들어 이 결론을 내려놨지. 문명의 불균형 자체는 나잖아. 네, 농경이라는 걸 우열을. 농경이라는 게 좋은 우열하다. 특성을 갖춘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갖고 이걸 건너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연역법도 과학이잖아요. 기록법도 과학이지만 근데 연역법이라는 사고 자체는 내가 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펼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전형적으로 그걸 가져갖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다 보면은 계속 우리가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 계속 있죠. 발로 얘기할 수 있는 발로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맞아. 또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잘 쓰는 내가 원하는 예시만 갖고 와서 네. 통계만 갖고 와서 어쨌든 너무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네. 발명 필요의 어머니 나와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뭐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딱 뒤에 가면은 이분이 또 설명을 정리를 아주 또 간단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몇 페이지냐면은 식량 생산, 정돈 생활, 기술의 역사 딱 그 소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예. 화살표가 살수 그건 맞아.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잖아 사실은. 주사에 그거 그러니까 참 책이 좀 어렵고 그 전문적인 부분들은 말하기 힘들어도 이 사람 정리를 딱 그냥 해놓으니까 392페이지. 아니면 이 소제목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만들 것 같아요. 식량생산, 공중생활, 기술의 역사. 역사. 그냥 농업화 되면서 정주해야 되고 정주하다 보니까 너 아까 말한 것처럼 인형화 나오니까 이 권력이 분화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글도 쓰고 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술 발달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술의 발달이니까 그 부분도 되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큰 흐름 하면은 딱 이렇게 이게 왜 나왔는지가 딱 인간관계로 쫙 연결되게 배열 잘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원래는 중국이라는 유라시아 쪽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고 그리고 유럽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순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체인지되는 거 아니야? 유럽이 그러니까 만약에 도자기를 중국이 만들었다. 주도권을 뺏긴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연구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도자기 모델링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계속 만들었다는. 그래서 유럽은 그거를 자기네가 기술을 만약에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발전시켰고 예를 들어 뭐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조총 기술이 굉장히 처음 그러니까 발달을
이른 시기에 한 1400년경인가 그때쯤에 1500년경에 그 조총 기술을 발달했지만 사무라이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칼에 대한 그걸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총 기술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발달하지 못했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역사의 어떤 기술이나 발전이라는 게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이득 관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거를 보여줬는데 보통 유럽 사회는 모든 발달하는 걸 받아들일 때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는 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건방진. 그 부분은 비판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네. 유럽 그쵸, 쪽인 그 게 부분은 느껴지더라고요. 그치 그 부분은 네. 비판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이 지금 주류 사회고 네, 주도권 잡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너무 거기 근거에 맞춰서 네. 자꾸 사례를 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이 나라도 발전할 때가 있었다. 터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어느 시대에는 발전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그 문자나 하여튼 그런 기술이나 그런 인문학적 그런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걸 다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유럽이 가장 발전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닌 척하지만 그거 했던 거지 내가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잘 살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특별히 더 잘 사는지를 다시 간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유럽이 잘 살고 미국이 잘 산 게 역사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처럼 인류 역사 보면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갑자기 그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과학기술이 전체 인류보다 최근 200년이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럭키한 거죠. 이 시기에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이 과학기술과 만나가지고 성공을 한 거 사실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모든 수천 년의 역사가 수만 년의 역사가 자기들을 주인공으로 역사가 흘러왔던 건 아니거든요. 내 개인적인 견해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아시아에서 일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섬나라, 변변치 않은 나라인데 아까 럭키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일본이 흐름을 잘 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와 더불어서 그런 근래 100년 동안만 근래의 흐름 잘 잡은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그렇지. 모르는 여기서 거야. 되겠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또 지나고 나서 또 책하게 되면 왜 그때 그렇게 해서 뒤집어졌지? 왜 유럽이 아시아에 먹히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아니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인이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영토가 넓어야 되고 인구가 집약돼 있어야 되고 기술이 발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유럽이 지금 그 상태지만 지금 인구는 우리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아시아가 그리고 영토도 넓은 것 같아. 영토가 넓은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이제 역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때가 이제 지금 오고 있다.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반론은 이 사람한테 안 통하는 거야. 왜 안 통하냐면 그냥 이 책이 참 비열한 이유가 나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비교 사실 보지 않아. 사실은 같은 문명으로 보지. 근데 같이 농민사회에 이른 걸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이기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농민사회에 이기지 못한 이런 문명권들, 미개 문명권들과 이 농경사회 이른 문명권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됐는지 그 큰 흐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유럽이 절대 그것도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시아도 잘했는데 이 반론을 제기하지?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변종이라 그랬잖아. 변종. 우리가 일본은 변종이야. 그러니까 유라시아 쪽이라고 하면 다 통틀어서 가져가더라고. 그런데 유라시아라고 하면서도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막 그런 문명에 대해서 약간 우위를 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유라시아라고 하더니 말이 뻥이구나. 아니 왜냐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때 아시아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만 생각하고 서유럽과 미국만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왜 국왕의 날을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시기적으로 지금 그 1960년대 100년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진짜 주요 테마는 거지 물론. 발전되기 딱 그 치고 나갔을 때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동일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 그게 두 파트로 나눈 것 같아. 앞에 있는 부분은 농업혁명과 농업의 발전이 정주영 사회가 좀 더 발전된 기술 혁신을 이뤘고 지금 1900년대 이후에는
예를 들면 기술 뭐 스틸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세 가지를 통해서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래서 주도권 잡을 수 있었다. 빌국과 부국의 예. 그 발달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이거를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지금 각각의 뭐 댓글로 맞아요. 얘기는 그건 지금 왜냐면 원하는 누기니 얘기가 얘기가 난 안 들어오더라고.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 여기에 대해 연구 많이 한 것 같은데 누기니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뭐 그러나 갈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연구해서 무슨 도움이 돼? 이런 식이니까 눈이 가긴 가는데 익히지가 않아. 이 사람 뉴기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언어도 그다음 부족과 갈등. 근데 읽어줘야 되는데 무슨 부족이 나오든 그게 과연 나랑 관련이 있을까?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왜 이런 그 갈등이 차별이 됐나 그걸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근거가 확 끌리지 않더라고. 아니 왜냐면 이 책이 차라리 인류학책도 아닌데. 아예 논리적으로 왜 백인이 흑인이나 황인보다 발전했나 막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논쟁이 되겠지만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뭐냐면 너무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를 한 거예요. 수렵 체질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발전한 이유를 그냥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쓸어갔을 때는 뭔가 더 디테일하게 논쟁적인 걸 말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그런 갑자기 보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사람이 처음 말하는 그 전제가 아니라 조금 비껴갖고 아니 그냥 아시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질문하거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아시아하고 경쟁했어? 내가 경쟁하는 거는 뉴기인이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그 원주민들에 대한 거야. 그런 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유럽 백인 우월비 얘기가 있고 이런 책을 하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얘기를 분명히 이 사람 토론에도 많이 갔을 거고 여기 예를 들면 지리학이지만 지리학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분도 많잖아. 그렇죠. 예. 그럼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할 것 같아. 지금 얘기처럼. 다이아몬드는 인종주의자는 아니더라고요. 뭐 인종주의까지 아니에요. 맞진 않지. 그럼 여기를 연구하지 않았겠지. 그래 처음에 얘기 나는 아닌 찾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 내용의 핵심은 자랑 다 해놓고 해놓고 자기는 인종적으로 문명과 야만으로 아니다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맨 처음에 프롤로그에 얘기하는 게 뭔 사람이야?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품다거든요. 그건 좋아. 불평등에 대한 좋아. 그런 건 왜 좋네. 지금 현재 이 불평등이 나타나느냐를 총하고 균하고 새로 이제 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 제목을 딴 그 거고. 전에는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 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균이라든지 아니면 총 여기서는 새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사실은 스틸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총으로 와가지고 권인 줄 알았지 나는. 근데 여기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건으로 이 사람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새에 대해서 이거 다른 거였잖아. 뭐 총도 머스크 정도 얘기는 하는데 맞아. 네. 무기를 얘기했다. 무기를 얘기해서 우리 얘기는 요거를 했어.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풀어가니까 네. 되게 흥미롭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다른 그런 어떤 인류의 그 인과관계 발전사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보는 다른 측면으로 이 시각으로. 사람이 이 책을 쉽고 재미나게 써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책인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본래 보통 우리가 유럽의 발전사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한 거 아니야 그쪽이요. 과학기술 발전했고 그럼 우리가 과학기술을 늦게 해서 아니면 우리 돈 얘기하면은 개화를 이거 뭐죠? 이거 뭐 세국 말고 개국을 기해서 우리가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개항이라고.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좀 진취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잘할수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뭐냐면 지난주 얘기했지만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어. 이 사람도 그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근데 지적으로 여러 여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말은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결정된 거야. 결정론. 철저한 결정론의 세계여서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도 보이자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그럼 다 결정돼버린 거야 이미?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거야. 자아 비판도 써놨어요. 내가 해놓은 걸 결정론 쪽에 비판을 할 것이다. 당연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첫 페이지에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왜 이렇게 뭐 물어가 발달해서 재환지 불안지 화물이 발달했어? 그런 얘기할 때 야 너 그 네 문제 아니 걔 문제가 아니고 네 지역사회 그런 거야. 결정론을 줘버리는 거더라고. 어떤 면에서. 그쵸. 왜냐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본인은 여기 세워 쭉 했지만 그거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력보는 인간을 그렇게 만든 그 주변의 요인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정론일 확률이 되게 근데 이 책 제목이 되게 재밌는 게 다 이게 다 무기야 무기. 시적으로.
뭐 내용을 읽다 보면은 여기서 하는 것들 이 무기 외에도 무대라는 그런 어떤 거는 그 우리의 지적인 그 이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기 보러 가니. 아니 근데 진짜 무기잖아 이거. 다 공격을 쓰는 그치.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시대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 무기라고. 총기, 아싸리 문자, 시험을 했으면은 글균세 뭐 이렇게 했었는데 길균세. 조금 더 좀 저기 한데 꼼새는 솔직히 맥락이 같이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저기 막 신대령 구대령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총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가장 머리에 와닿으니까 사람이 딱 했을 때. 라임이 안 맞잖아. 한 글자에 안 맞지. 균세 해야지. 총 문자 하면 아 글균세. 글균세.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세 아니야. 가지가 고민 많이 글총균세로 해야지. 근데 글로 하기에는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나 그쪽 쪽이 생각보다 발달이 안 됐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이 발달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균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일반적으로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 세계가 두드러진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사실은 나는 문자가 그 메소포타미아 발전이 안 된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문자를 누르는 순간 유럽에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쪽의 문자가 쪽인데 쉐리 문자 부탁해갖고 그쪽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자기들이 약한 부분은 그렇지. 뺀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자신 없는. 거는 뺀 거지. 안 보였어 이 사람이. 얍삽한 사람처럼 해서. 아니 약한 사람은 아니야. 글 쓰는 되게 거는. 순수하더라고 이 사람. 다큐로 봤는데. 다큐 아니야. 근데 난 사진만 봤어. 사진만 봤더니 너무 교만하고 안 좋아 느낌이. 사진 앞에 앞에 있잖아. 아니 인터넷 보면은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 네, 눈이 너무 초롱초롱. 호기심. 아니 뭐가 빠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빛이 나 눈에서 광선이 이렇게 총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럽의 초기 사진사 그런 기술이잖아요. 사람이 초성 많이 길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잖아. 여기도 이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 호기 있어 보이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의리한 사람이 나 그런 사람을 찍어줘 하듯이 부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포즈를 취하잖아. 이런 눈빛이. 나폴레옹이 그런 거 잘하잖아. 나폴레옹이 워낙 그림 공정화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 넘어가면은 네, 이제 이 정치, 평등주의부터 독소정치까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다 사실은 다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 4부로 넘어가면 이제 이 구체적인 예시로서 이게 나오는 거죠. 연구 과제들이. 예. 구체적인 예시로서 맨 처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 근데 난 이거 보면 내가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왜냐면은 나 진짜 몰랐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아니에요. 네. 호주는 그냥 잘 사는데 아시아로 편입되어 있지만 백인들이 지금 주로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미개한 원시인들의 그걸로 원래는 그래서 그게 그치. 사람은 원주민만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백인 들어가기 전. 나는 백인 들어가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전 가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에버진이라고 그래요. 원주민은 에버진이라고 해갖고 약간 그 유인원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라고 또 달라요 얼굴이. 유인원 저기요? 네. 약간 고릴라나 뭐 이런 약간 그런 형상이에요. 얼굴이. 여기 사진이 뉴질랜드는 또 어떤 느낌이 약간 동남아시아 같은 스타일이고 거기는 이제 키위라고 하는데 인종이 달라요. 달라. 일치에서도 그러잖아. 그 인간과 그 유인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라고 일치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더라고. 아까 뭐 비쌀 수는 아니고. 얼굴이 달라야 돼. 같은 그 폴리네시아. 거기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얘네가 일단은 막 이렇게 사진 해놓은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다양하구나 인류가. 사진도 다 그렇다. 그것도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프리카에 우리 전 인류에 한 5 종으로 크게 나누면 3종이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보다 흑인들만 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인도 살았고 흑인 살았고 한국 그건 아주 다 있었다는 거죠. 그치 이집트 쪽이 원래 그 유럽인종. 근데 거기 아프리카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전부 흑인이었으면 다른 게 나타날 수가 없었잖아. 피부색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식을 많이 받으니까 예전부터 관념화된 거지. 아프리카는 블랙이야. 우리가 말했듯이 흑인인이 노예에 올 때 흑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여기도 썼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박힌 거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 센터가 적도고 거기 완전 블랙이고 위아래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치. 유럽 사람과 같은 게 틀려. 아니,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지만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치. 북아프리카 쪽은 거의 남아프리카고 그게 사실 거의 이주했으니까. 그리고 난 이거 여기서 사실은 아프리카 부분에서 되게 내가 마음에 안 든 게 이것도 결국은 아프리카도 이분에 따르면은 이런 앞에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던 장 질러의 왜 인류의 절반은 굶주린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죠. 그러면 아프리카가 농업 시기에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아프리카는 농업에 안 맞는 기후 생각하는데 농업에 안 맞는 기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대다수 나라가 농업 생산국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냐면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다 말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토마스 쌍라라는 사람이 예시를 들거든요. 부르키나파소의 그런 쿠사 이렇게 정권 잡은 사람.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국 스스로 이 농업 발전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정권 잡자마자 단시간 내에 실제로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암살돼서 죽었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런 불우한 상황은 여기가 기후의 탓이고 뭐 문명의 탓이고 그 탓이 아니고 정제 탓이라는 거예요. 특히 외세의 개입과 이 내부의 정치적 혼란 그런 것 탓이지 마치 아프리카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척박하고 문명적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게 아닌 거지. 난 당시 이 장 지글러의 글을 보면서 동의를 했거든요, 진짜. 나도 머릿속에 아프리카는 농업을 할 수 없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다 파괴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고민은 없잖아, 사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 우대륙과 신대륙 예를 들면서 구분을 했지. 아프리카보다는 남아메리카 쪽에 좀 그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그쪽 아프리카나 이런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다른 생각들보다는 약간 저조하게 약간 난이도가 낮은 수준이 있지 않았나? 난이도가 낮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거는 이 책은 사실 욕하게 되지만 욕하게 되게 비겁한 게 중국을 너무 축소했어요. 네. 중국 지명이 너무 작아. 왜냐면은 이 논리대로 그대로 따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중국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최고야지. 왜냐면 여기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단일 국가로서 BC 221년부터 진시황 이후로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 근데 이 사람도 말하지만 아메리카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런 대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사에 대해서는 이분이 인류학적으로 접근 뭐 생물학적이든 접근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아예 순수하게 접근했더라고. 되게 생소한 게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게 없어. 천편 일률적인 거. 보려고 안 했어. 네, 그냥 오히려 그냥 1분만 본 거야. 왜냐면 보면은 자기가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물론 지금도 중국이 G2지만 근데 이거 92년 됐은 세계니 92년 된 중국이 그렇게 경제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내가 어떤 책도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최근 몇 번을 제외하고는 그냥 누가 이걸 GDP 같은 거 대놨을 때 최강대국이고 최부유국은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근데 그게 이제 뭐 19세기, 18세기 가서야 사실은 깨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최고가 중국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로만 가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예외적으로 유럽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결국 이 사람 머릿속에는 유럽이 들어있으니까 중국이 분량이 너무 작아. 아니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이 왜 유럽한테 추월 당했을까 써놨어요. 써놨는데 써놨어. 설득력 떨어져. 설득력 나는 왜 설득력이다. 이유가 뭐야? 중국은 전 통일돼 있었는 거예요. 획일적인 정치 체계 갖고 있어갖고 거기서 말한 얘는 그거야. 거기서 뭐 배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를 아까 배 얘기했죠. 명나라 때 누가 한간들 누가 그걸 다 없애라고 했다는 거야. 한간들이 그 배를 다 없애라고. 그런 순간 유럽은 이제 그런 배를 갖고서 개성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들었는데 여기서 다 없애버리는 순간 그런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거야. 중국을 약간 정치적인 아니 되게 비하한 거고 내 생각에는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가 되게 오래고 그 시점에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역사 얘기 들을 때는 내분으로 인해 여기 망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누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그럼 뭐
이민족이 또 있긴 있었어요. 몽골뿐만이 아니라 몽골이나 청나라도 많은 쪽도 있긴 있지만 대체로는 자기네끼리 그치. 분열된 게 더 많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어떡하지? 압전쟁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중국의 오랜 평화세 때문에 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공감을 별로 안 하고. 약간 정말로 연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근대에 와서도 독일을 다 찢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이 하나로만 되면 너무 강해져갖고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니까 연합군들이 독일 다 찢어버린 거 아니에요. 독일의 나라를. 이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어 상식. 하나로 뭉치면 강하고 찢어지면 약간 상식인데 그 실제로 정치도 일부러 다 찢어놓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오래간 단일 전체주의 국가로서 이게 약점이 돼, 장점이 돼야지 그게.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판단을 정치적 착오했다는 거죠. 정치적 착오를 통해서 선단을 다 조선소를 다 해체하고 해양 상황에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근데 신학로 개척 부분을 이제 새로운 설명하면 살짝 얘기를 하거든. 없애버렸다. 아니 그 뭐 연역법적 전개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궁금은 해. 어떨 때는 중국 왜 그랬을까 그런 경제력과 정치력이 있는데 왜 아프리카까지만 살짝 가고 다른 데 시각에서 발견 못했나. 유럽의 시각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발견된 거고 걔네들도. 중국은 내가 알기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 우리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있는 나라들 그쪽을 아예 중국이 사실은 거의 손을 뻗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대륙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쟤는 식민지에 대한 그게 없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오히려 내 생각에는 새로운 나라와 관계 맺는 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공무역이라는 이제 조공. 우리 동아시아. 근데 그 조공무역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게 약소국도 중국이 봤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뭐 그런 나라들이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가비고 나머지 을처럼 생각하지만 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에서 선물을 100을 주죠. 그러면은 천년은 이거에 대한 상응으로 200, 300을 내놔야 되는 거야. 조공무역은 중국한테 손해인 거예요. 명분을 주지. 그렇기 때문에 흉노하고 전쟁한 이유 중에 전쟁을 해갖고 휴전했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한테 매년 몇 해 이상 조공을 받아라 했어요. 조공을 받아라는 거야. 조공을 안 갖다가 아니고 조공을 받아라는 거야. 이 중국 외의 나라는 조공을 해줘야 좋은 거예요. 그걸 해서 빨리 받아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굳이 뭐 식민이라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지? 쇠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렇지. 예전적이랑 미국의 고립주의. 얘는 중국도 고립주의라 해서 거지. 자기네 세계주의니까. 세계 천왕관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쟤네 세국은 말이나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잘 사가시니까 들어오지 마 귀찮아. 그거지. 우리처럼 막 누가 들어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대 말처럼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따라잡힌 거지 그분한테. 이 과학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이 인류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 시기에 사실은 물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어쨌든 따진다면은 유럽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 쪽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보면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성향이 어떤지가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유럽처럼 전쟁하지 않았던 거 같거든요.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한 국가 안에서 그냥 안 했죠. 그러니까. 국제전이라는 생각보다 없었어. 근데 기껏해 임진왜란 정도지. 국제전이라는 다시 생각보다 보면 국제전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하나 나라로 생각해서 그렇지. 도전하기 힘들어. 중국이랑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원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 완전 중국도 다 그 저기마다 다 나눠놓으면 되게 많은 부족과 민족이 있잖아요. 그럼 유럽만큼 나라들이 나오죠. 소수 주식 국가인가 뭐 이런 소수 부족 국가? 아주 다르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거 조금 빛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니까 이제 대단한 이순신이 대단한 게 조선은 사실은 전쟁이 없잖아요. 외전이 200년 동안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일어난 거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50년, 200년 동안 전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쟁한 시기가 정들이 끝내면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전쟁한 사람들은 맨날 전쟁만 하던 사람이 있는 거야. 전쟁을 맨날 하던 수군 최고 곤지 유키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거든. 근데 이순신하면서 다 그냥 초계와 같이 사라진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왠지를 이렇게 근데 격가지를 얘기하지?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도 전쟁을 많이 했죠. 우리도? 일본이랑. 우리 계속 침투했잖아.
해석들이죠 그건. 그러니까 그게 백신. 아 백신. 백신은 맛이 그런데 그런 큰 전쟁 약했어. 그런 큰 전쟁을 치른 거 유럽에 비해서는 그때 확실히 적었어요. 없었는데. 대규모 전쟁 네, 같은 그치. 거는 국제전이 대규모 적었어. 전쟁 그러니까 규모가 네. 중요하다고 저는 알거든요. 오 이거 어느 국가 간에는 중요하죠.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규모의 전쟁이보다 작은 소수의 인력으로 전투를 자꾸 치르는 그게 아까 말했던 경우는 그런 약탈 정도 수준이야. 전쟁이 아니고 약탈. 그래 맞아. 네. 아니, 우리도 그러니까 외국의 침탈이라 그러지 걔네가 전쟁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나 예전에 읽었던 책인가 그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기마병이 원래 그 임진왜란 시기에 기마 부대가 엄청나게 그 잘 훈련된 실내 기마부대. 네, 그니까 거기 이쪽에 그 기마 부대가 내려오면 그냥 당연히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싸움 못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에 기마병이 다 죽고 우리 갑자기 왜 왜냐면 총부대가 들어왔으니까. 저대로 그렇죠. 다 죽고 이제 이순신이 그거 아 조총리 나오니까 건수 나오니까.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 엄청난 거짓말 그리고 거기서 일본 총과 얘기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일본이 총을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일본 이 오다 노부나가가 아주 혁명의 전쟁에 이걸 바꿔놓은 게 소총부대거든. 소총부대. 전열부대. 그렇지. 근데 소총회 때부터 일본 전쟁에 주를 이루었고 그게 사실은 임진왜란까지 영향이 된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소총이. 근데 여기서는 뭐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이 무사 검 이것 때문에 총을 되게 등한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역사상 그러니까 역사 그러고 보니까 총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분량이 얼마 얘기는 되잖아. 여기다 썼는데 새랑 균만 얘기하고 총 얘기를 안 전부 다 하는 총에 거야. 관한 몇장 안 된다. 총을. 왜 총대가 하나가 없는 게 화약도 중국에서 왔지 않고 아시아 쪽에서 왔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총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총 얘기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있어야 되는 거지. 아주 추월한 거 계속 쓰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잘못 쓴 걸 보니까 다시 써야 의외로 돼. 총 얘기 없더라고. 이거 아시아 부분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총 마무리해서 이 우리 못한 내용 많지만 네. 못한 내용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 있으면 뭐 지적해 주시면 뭐 하시고 간단 마무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게 없어서 못하겠어요. 뒤에 나도 사실 난 뒤에 안 가고 아는 게 없어. 종교가 되는 분위기. 뒤에 읽었어야 되는데. 일본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아니고까지 그니까 그 무지고가지고. 각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좀 미안하니까 일본사가 중국사를 좀 다뤄준 것 같아. 왜냐면 이 책이 아시아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어로 의식을 하면서 중국도 이런 면이 있었어. 일본도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밑에 첨가한 거더라고. 아니야 본문은 여기 예를 들면 505페이지에는 중국 문화의 흑산이 있긴 있어요. 고개를 아이고 달았는데 잠깐 있는 거야. 잠깐이라. 전체 그래. 잠깐이야. 잠깐. 아주 잠깐. 또 중국이라는 나라의 있는 특징을 내용도 보면은 없어. 중국은 많이 다뤄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유라시아 딱 하면 사실 중국을 어떻게 쌍벽이 뭐 양대 축인데. 그건 뭐 역사의 축이라며. 그거에 비하면 뭐 중국을 유럽이 언제부터 축이었어. 유럽은 얼마 안 돼. 갑자기 내가 중국 엄청 그 대화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유럽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래 중국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갑자기 중국 좋아지네. 아니 근데 중국 역사적으로 대단한 나라인 건 확실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단일 인류가 그 발명한 레이저는 다 중국에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사실. 그게 여기서 다 유럽 나와. 가서 그게 계속 또 발전되면서 그치. 역으로 이쪽으로 나침반 뭐 화약, 그치 종이. 그릇 종이 인쇄술 다이아몬드가 다 여기지. 중반 이상까지 계속 자기가 봤을 때 미안 발전하지 못한 것들과 못한 그런 민족들 지역과 비교하니까 그냥 막 시간을 썼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는 확 막히는 거야. 안 맞네. 그렇지. 안 맞네. 이렇게. 중국이 안 맞아 지금.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세로 다 밀리는 거지 유럽한테 여기 유럽이. 저장 생물학과 인류학과 권위자를 한글 예탄론자로 두면 하다. 문자에서도 한글을 맞아. 가장 우수한 들어오네. 문자로. 가장 과학적인 맞아. 들어와. 한글 안에서도 언급할 때 한글 얘기할 때 되게 아주 뛰어난 그걸로 우리가 봐도 한글을 쓰나? 그렇지. 모든 소리 다 낼 수 있잖아. 방금 보면서 욕하겠다고 싶던 마음을 해내가 피곤해서 그래픽이 그랬지. 나오는 거야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그럼 책 어떻게 보시는 수업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네. 두꺼운 책이지만 뭐 이렇게 오스트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걸 통해서 원시 시대에서 발전해간 나를
깊게 설명은 잘 해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유럽의 문명의 우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두 권째 읽으니 기분이 좋네요. 네. 저도 이제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추천해주셔서 억지로 읽었지만 읽고 나니 뿌듯해요. 이제 읽었으니까 이제 어디다 누가 읽었다 해서 기분이 좋고 그런데 우선 저자가 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별로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데 저자가 그 본인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연관을 짓잖아요. 특별히 모든 걸 노무현과 연관해가지고 추론하는 거 그런 연결 추론하는 거는 되게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많았고 연결하는 게 되게 일관성 있게. 근데 그 일관성 있는 게 사실은 난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매끈하게 연결되니까 그 인과구조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깔끔해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할 수 있나? 인류 역사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점이 좀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가는 그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배울 거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읽어보면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물론 제가 많이 소양이 부족하는 걸 늘 느끼지만 그 인류가 농작물 개발할 때도 개발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말 수만 가지의 그런 식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아주 조금이고 또 그 수많은 가축 중에 동물 중에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랑 같이 키울 수 있는 종류가 그렇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그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도 별로 많지 않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풀어줬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좀 볼 수 없었던 분들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나 이 책이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내가 마치 지금 딱 앉아서 이 책 속에서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은 읽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그 시대의 작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어떻게 키웠을지 어떻게 작물을 했을지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파노라마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앞에 부분은 물론 뒷부분은 제가 그 부분도 그렇고 좀 싫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앞 부분 너무 좋았고 뒷부분은 조금 보완하셔야 된다. 저는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다시 써야 된다. 작가에게 다시 써야 된다. 그 의뢰받아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게 책이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읽고 다시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번에 좀 정리가 좀 된 책이에요. 그때는 그냥 진짜 허영에 막 그 몰려서 그냥 한번 나도 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막 단편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만 왜 인간이 왜 문명이 이렇게 다르게 발달해 왔는지를 아주 단순한 그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던 사람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사고의 폭이 되게 넓구나.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는 떠서 이 사고의 폭이 넓고 이거를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사람한테 좀 필요하겠다. 내 말은 배울 점이다.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미적으로만 보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보듯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을 한번 준 것 같고 그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솔직히 개연성에 대한 거를 자기가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맞춘 건데 그런 개연성을 자기 논리하고 무장할 때 자기 논리에 무장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 좀 크게 배울 점이 있다. 내용보다도 좀 사고를 하는 방식이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전개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간접적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주간 총균세 오늘 바쁜 또 시간 되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책도 같이 얘기 나누고 방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오랜 시간 방송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죠? 이진경 작가죠. 네. 이진경 작가의 불어난 것들의 역사. 존재로. 불어난 것들의 존재로. 네. 것들이에요? 네, 불어난 것들의 존재로. 불어난 것들의 존재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영화는 온도 스트로크가
원더스트럭을 시작입니다. 오늘 먼저 하시군요. 네, 힘들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책 모임 없고 네. 운명 보러 아, 가요. 맞아. 네. 보러 가시다. 이 채널에서 300페이지짜리 어떻게 보여? 아 그래요? 난 아직 300페이지짜리. 난 아직 아, 그래요? 5페이지밖에 못 똑같아요? 읽었어. 그래? 그래도 버거울 수 있어. 정독을 해. 다른 것도 좀. 보면 나오겠네. 좋아하고 우리 열렬히 환영. 많이 일명이 많이 좋아로 힘들었대. 문 대통령 열렬히 아니 세모한테 떨어지지 않아? 저희 연봉. 야, 진짜 국민들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야. 한복 다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입고. 한복 그런 시스템이 잘 많이 되니까. 하니까. 그럼 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김정은이 막 그 행차에도 가고 그래서. 근데 그게 국민으로서 사실 그렇게 다 왔을 때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게 일이잖아. 그렇잖아. 왜냐면 그치. 구구절이 얼마 전에 있었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가니까. 그럼. 10만 명인가 나왔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즐겁게 동원됐을 거야. 이번에는. 문재 대통령이 내려 쟤네들도 나쁘고. 네. 문재 대통령이 내려서 올 때 앞에서 남자 하나가 막 흔들살했어요. 그 사람 보시면 처절하더라고요. 진짜 막 처절하게 흔들더라고요. 아, 무당 굿하듯이 막 아, 눈물 나. 그래서 문재 대통령이 진짜 90도로 인쇄했잖아. 나오네. 볼륨이 이상해갖고 음.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오늘 방송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환영하는 게 외빈들 온 사람들 환영하는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를 환영하는 거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러시아 음악 같은데 공연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박수 너무 많이 쳐 사람들이. 본인이 즐거워서? 아니. 러시아 했지만. 러시아 음악하는 사람 와서 공연하잖아요. 그럼 공연장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연 많이 탔지만 이 열광을 처음 느껴보나 봐. 그래서 너무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 김정일 있을 때 김정일 나갈 때 사람들이 다 김정일 보면서 박수를 막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맞추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반동 뭐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이가 아닌가 봐. 그 사람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왜요? 이게 있으니까 연예인 보듯이 그 간부들 있잖아. 그 박수 치고 이렇게 했다고 아. 이러셨다고 이렇게 바로 끌려가고 있잖아. 그랬다고? 저 끌려가잖아. 아이, 상위권 상관 다 계셔 아유, 거기도. 아니지. 아니 그거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그거.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 졸다가 잡히더라고. 김정은 시대 생활 초창기? 김정은 때. 3년 전에. 얼마 뒤에. 일부러 그런 거지. 자 방송국 시간이 벌써 한참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일 도서 살롱 독서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러드 다이몬드의 총주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 2부까지 했나요? 3부 안 했나? 네, 3부 안 했어요. 2부까지 2부까지 했고 오늘 이제 3, 4부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부는 거의 1부하고 겹치기 때문에 근데 한번 해보죠 뭐. 3부 세균이 등장하는 거죠. 세균. 예. 그 전에 계속 농협혁명이 있고. 근데 지난주까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자 해보시겠어요? 뭐 지난번 그 서머리도 간단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제레 다이몬드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의 불균형, 불균형 발전의 원인은 농업을 통한 농경 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게 되면서부터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이제 수렵 채집하던 시대와 다르게 그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부까지는 아마도 농업혁명을 통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로 이뤘던 거고 이제 오늘 상담으로 이제 볼 것들이 이제 세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균과 그 이제 문명이 다른 문명 그러니까 구대륙이 신대륙으로 들어가면서 세균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전파하면서 그 신대륙 원주민들한테 그 세균을 전달하면서 이제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쉽게 그쪽 문명을 지배할 수 있게끔 정복할 수 있게끔 환경이 됐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까지 그 쇠라는 무기까지 가져감으로써 훨씬 더 용이하게끔 신대륙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균세는 사실 그냥
하나의 현대 근대 그냥 이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총균세 자체보다는 그곳이 왜 유라시아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발전해서 이 여기 뉴기니인가요? 뉴기니 같은 데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이 됐나 그거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업혁명 그걸 되게 힘들게 달았고, 뭐 앞에 대답은 작물화, 뭐 가축화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353장 아니 다른 페이지가 네, 이걸로 200. 예. 297? 네. 네. 297. 3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3부. 좀 생각하시면 세균 작품. 세균. 근데 세균도 사실은 그 연결돼 있죠, 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이 농업화를 하면서, 농업화가 당연히 농업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목축화도 된 거거든요. 그냥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된 거.